워치 같은 거 이런 거 차고 하루 종일 그 선생님들의 뭐 운동량이라든지 이런 거 모니터링하는 것도 빅데이터고, 유전체 같은 것도 빅데이터고, 빅데이터의 종류들이 엄청나게 많긴 한데 오늘 이제 주로 얘기할 거는 공공 분야 빅데이터에 대한 얘기들을 할 거고, 유전체 빅데이터나 아니면 그다음에 끝에 이제 살짝 의료 EMR 같은 것들을 이용한 나머지 빅데이터는 굉장히 간단하게 다룰 거고요. 그다음에 뭐 유전체 데이터라든지 이런 거는 아마 다른 이제 시간에 볼 기회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요 얘기들을 좀 해볼게요. 뭐 빅데이터야 뭐 한마디로 큰 데이터죠. 큰 데이터고 이제 큰 데이터고 그다음에 비정형화된 데이터도 뭐 영상 같은 게 있을 수도 있고, 그다음에 텍스트 같은 것도 있을 수 있고, 굉장히 이제 여러 가지 종류의 빅데이터가 있을 수 있을 거예요. 일단은 그래서 데이터 양이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보는 빅데이터는 이제 제가 생각하는 단위의 빅데이터는 개인에 대한 자료가 굉장히 많을 수도 있고요. 대표적인 게 유전체겠죠. 홀지놈 시퀀싱 같은 거 하면 한 사람의 지놈 시퀀싱을 하는 게 뭐 1테라씩 이렇게 나오고 이렇게 되는. 그래서 사람 숫자는 하나하나의 사람인데 그 사람의 데이터가 엄청난 양이 있을 수도 있고, 반대로 또 사람 개개인의 데이터는 많지 않지만 굉장히 많은 사람의 N수가 많은 이런 데이터들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는 이제 뭐 생성도 굉장히 빠르게 되고 이렇게 되겠습니다. 네. 이제 한마디로 큰 데이터다 라는 게 되게 크고, 그 다음에 정형화되지 않은 데이터다 라는 것이 빅데이터의 개념이 되겠습니다.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하죠. 뭐 4V라고 하기도 하죠. 볼륨이 크고, 그 다음에 다양성, 어쨌든 사이즈가 크고 다양성도 크고, 그다음 복잡하고, 되게 빠르게 실시간으로 이렇게 축적이 되는 이런 데이터, 요 네 가지를 보통 이제 빅데이터의 구성 요소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사실은 이런 빅데이터가 어디서 많이 모일까? 뭐 휴대폰 회사나 또는 이제 우리 신용카드 회사 이런 데서도 개인의 데이터를, 그런 기업들이 굉장히 많은 개인의 데이터들을 모으기도 하고, 또 그런 이제 기업도 하나의 뭐 핸드폰이 있으면 우리 위치 기록도 뭐 거의 실시간으로 이렇게 이제 계속 모이게 되고 있죠. 이런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빅데이터가 크게 하나가 있다고 한다면, 또 한 가지 빅데이터의 큰 축은 공공 빅데이터가 될 겁니다. 우리의 출생부터 이제 사망까지 각종 이런 공공 데이터들이 있게 되는데요. 그래서 뭐 공공 분야, 이제 그래서 국가에서도 이런 공공 분야에서 모이는 여러 가지 빅데이터들을 되게 활용을 하려고 합니다. 여기 보면 이런 책도 내고 있어요. 공공부문 데이터 분석 활용 우수 사례집. 이렇게 돼서 뭐 공공행정뿐만이 아니고 뭐 교육복지라든지 뭐 재난안전 이런 굉장히 여러 가지 것들이 있게 되겠습니다. 뭐 이제 이런 것들이 예시가 하나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공공 분야에서의 빅데이터 활용의 예시라 그러면 이 교통사고 환자 이상 탐지 모델 개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요. 이 자동차 보험 심사 시스템과 이 시스템이 이제 그 심평원에 있는데요. 심평원이 사실은 모든 어떤 의료비에 대한 것들을 처음 받는 게 이제 심평원이 되죠. 그래서 이 여러 가지 처치가 제대로 됐는지 모니터링하고, 이게 나쁘게 뭐 이제 병원에서 근무하시는 선생님들이 나쁘게 얘기하면 심평원이 이제 되게 뭐 적정 진료를 못하게 한다, 뭐 이런 비평을 할 수도
비평적인 측면도 있겠지만 어쨌든 데이터의 모이는 측면에 있어서는 모든 의사들이나 약국 이런 데서 처방되고 이런 자료들이 실시간으로 모이게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큰 의의가 있는 자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자동차 보험 진료비 청구 내역을 봐가지고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뭐 보험 사기 개연성이 높은 행위를 보겠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보면은 이렇게 이제 여기서 보면 여기를 요 자동차 조금 작아서 잘 안 보일 건데요. 진료비랑 그 다음에 이제 이 입원 일수랑 이렇게 입원 일수랑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사람들은 뭐 납득이 되는 정상 집단, 그다음에 이쪽은 어떤 좀 이상 집단들을 이렇게 탐지를 하게 될 수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어떤 군집화 알고리즘을 써가지고 이제 군집화를 하기도 하고 이제 이런 것들을 데이터를 이제 이용해서 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보건의료 공공 분야 공공 빅데이터는 굉장히 이제 많은 종류들이 있습니다. 여기 이제 공개라고 된 거는 거의 실시간으로 다운받아서 쓸 수 있는 거고, 제한적 공개 같은 경우에는 IRB 윤리 심사를 받고 그 다음에 이 각 기관 보유 기관들한테 우리가 신청서를 내 가지고 여기서 이제 신청서를 리뷰를 해가지고 적절하다고 생각되는 연구에 대해서 주는 이런 제한적 공개 데이터들이 있습니다. 뭐 공개 데이터들 중에서 가장 잘 아시는 거는 아마 이제 국민건강영양조사일 거예요. 그 예과 2학년 때 아마 이 국건형 데이터를 이용해서 실습도 해보셨을 거고요. 이런 데이터도 있고요. 또 한 가지가 이 지역사회건강조사가 있습니다. 국민건강영양조사는 우리나라 전체 국민들의 대표성 있는 샘플을 뽑아가지고 우리나라 전체의 뭐 건강 행태라든지 건강 상태라든지 이런 거를 보는 게 목적이 된다면, 지역사회 건강조사는 단위가 보건소예요. 그래서 그 각 지역들에서 보건소가 관할하고 있는 지역에서 우리 관할 지역이 옆에 관할 지역보다 어떤가, 다른 지역보다 어떤가, 즉 국번형은 우리나라 전 국민을 대표한다라고 한다면 지역사회 건강조사는 각 보건소가 관할하고 있는 관할 지역을 대표하는 샘플을 한 10,000명 정도 지역 그 관할 구역별로 10,000명 정도 뽑아요. 그래서 보건소 개수가 우리나라 한 250개 정도가 되기 때문에 한 9,000명 정도 뽑는구나. 9,000명 정도 뽑아서 1년에 한 20만 명 정도 조사를 하는 게 지역사회 건강조사가 됩니다. 그래서 지역 보건의료 계획 수립, 보건사업 평가를 위해서 씁니다. 우리 지역의 문제가 다른 지역에 비해서 뭐가 어떻게 더 좋고 어떻게 나쁜지 이런 것들을 이제 하게 되는데요. 국건형을 보셨으면 아마 굉장히 다양한 설문 외에 되게 다양한 건강검진, 검사 이런 것들이 있는 거를 기억하실 거예요. 지역사회건강조사는 1년에 20만 명씩 하다 보니까는 그런 검진이라든지 뭐 이런 그런 거를 하기는 뭐 건강검진이라든지 혈액검사라든지 이런 거를 하기는 상대적으로 좀 어렵고, 지역사회건강조사는 대부분 이제 설문이 대부분이 된 조사가 되고 있습니다. 몇 년 전에 이제 혈압이랑 피 몸무게 같은 거를 이제 한번 시도를 하기는 했었는데요. 표준화 문제로 공개는 제가 알기로는 안
안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하나 이제 의료 패널 자료가 있습니다. 이것도 공개 자료인데 코호트 자료입니다. 어쨌든 개인을 반복 조사하는 거에 있어가지고 우리 의학연구에서는 주로 코호트 연구, 이 코호트라는 용어를 주로 쓰는데 이 사회학 쪽에서는 이제 이거를 패널이라는 용어를 많이 쓰더라고요. 그래서 개인들을 반복 조사하게 됩니다. 여기 그 의료 패널에 이제 가장 좀 귀중한 점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거는 의료비 지출을 보고 있습니다. 의료비 지출을 보는데 비급여를 다 포함한 지출까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되게 독특한 어떤 게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새 많이 활용되고 있는 자료가 국민건강보험공단입니다. 공단인데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는 이론적으로 우리나라 전 국민 자료가 다 있죠. 5천만 명 자료가 다 있습니다. 5천만 명 자료, 5천만 명이 뒤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지만 5천만 명의 진료 내역이 2002년도부터 다 DB화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사이즈가 되게 커요. 사이즈가 되게 커서 샘플링해서 100만 명 코호트를 만드는 그런 표본 코호트 DB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성, 영물, 연령, 지역, 우리나라 전체 국민의 구성에 맞게 5천만 국민의 구성에 맞게 100만 명을 샘플링한 데이터가 됩니다. 또 환자 데이터셋이 있는데요. 이거는 신병원에서 진료 개시일 기준 1년간 진료받은 환자의 표본 데이터가 있게 됩니다. 건보 데이터랑 신병원 데이터는 거의 대부분 비슷해요. 근데 약간 다른 거는 뒤에서 조금 설명했지만 모든 진료, 처방 등등의 내역은 신병원이 제일 먼저 받아요. 신병원이 제일 먼저 받아가지고 평가를 합니다. 적정 진료인지 아닌지, 제대로 됐는지 아닌지. 한마디로 신병원은 모든 거를 평가하고 건보는 돈 주는 기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신병원에서 평가를 해가지고 돈을 줍시다라고 결정하는 거를 공단에 보내게 돼요. 이거 삭감합시다, 돈 안 줍시다 하는 건 건보에 안 보내요. 그 둘 데이터의 차이가 있고 건보가 그리고 신병원은 그리고 좀 데이터가 워낙 크다 보니까는 뭐라고 해야 되나? 최근 몇 년씩 거를만 가지고 있어요. 그 전에 막 버려요. 이제 우리 저작물만 부족해 이러면서 또 심사도 끝났으니까 우리는 버려 이렇게 해서 버리게 되고 건보는 2002년도부터 일단 데이터를 다 가지고 있게 됩니다. 그다음 질병관리청에 한국인체자원이라고 해가지고 뒤에서 조금 설명드리겠지만 우리나라의 각종 코호트들이 굉장히 많이 구축되어 있습니다.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코호트들도 구축이 되어 있고 환자 코호트, 천식 환자 코호트, 어린이 아토피 환자 코호트, 만성 감염 코호트, 희귀질환 환자 코호트, 엄청나게 많은 코호트들이 있는데 그 코호트들의 인체 유래물과 역학 정보, 그 다음에 인체 유래물을 모아놨으니 피를 모아놨으니 나중에 유전체 정보를 찍을 수 있겠죠. 그런 것들을 쭉 다 가지고 있는 게 이 질병관리, 지금은 청이죠. 질병관리청에 있습니다. 한국인체자원에 굉장히 다양한 것, 그러니까 역학 정보나 유전체 정보뿐만 아니고 DNA, 조직, 혈액 이런 것들도 있어가지고 연구자들이 원하면은 그런 것들을 이제 분양을 해주기도 합니다. 이게 이제 보건의료 분야의 대부분 데이터가 되겠고요. 사회복지 분야의 경우에는 사실은 대부분 비공개긴 합니다. 사회복지라는 게 어쨌든 사회 취약층을 대상으로 하는 게 사회복지가 되다 보니까 이게 이제 또 좀 민감할 수도 있게 되겠고요. 어쨌든 이런 여러 가지 빅데이터들이 있게 됩니다. 그 중에서 이제 아마 연구에 가장 많이 쓰이게 될 국건형 자료와 건보 자료, 그 다음에 여기 질병관리청의 자료들에 대해 가지고 아마 좀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제일 많이 의학 연구에 가장 많이 쓰이게 되는 자료들입니다. 국건형 자료야 아마 문과 2학년 때 공부하셨던 걸 기억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보면은 우리나라 전체 국민을 대표할 수 있는 자료를 뽑아가지고 질병관리청에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굉장히 다양한 항목들의 검진들을 하고 있어요. 혈액 검사뿐만이 아니고 뭐 폐기능 검사라든지 골밀도 검사라든지 가끔은 중금속 검사 같은 경우도 하고, 그 다음에 치과 의사가 가가지고 치아 검사하고 이비인후과 검사 이런 것들도 하기도 하고 굉장히 다양한 검사들이 되고 있고, 영양조사가 되고 있다는 게 또 한 가지의 굉장히 독특한 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국민들이 뭐 에너지를 얼마나 먹고 단백질을 얼마나 먹고 이런 것들이 다 국건형 데이터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98년도부터 이제 시작이 됐고요. 원래는 이게 3년에 한 번씩 하는 그런 조사로 되었습니다. 3년에 한 번씩 하는 조사로 했다가 이제 2007년도부터는 매년 조사를 하고 있고, 지금 이제 10기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매년 조사를 하는데 3년씩을 묶어가지고 기를 만들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10기가 이제 되고 있습니다. 전국에서 이제 연간 192개 조사구를 해서 각 조사구별로 한 25개 가구 정도로 조사해서 4,800가구를 매년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그래서 이게 52주 내내 조사를 하게 되는데요. 이게 또 3년 간격으로 하다가 이렇게 연중으로 바뀌게 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1, 2기, 3기 이럴 때는 몇 개월에 걸쳐서 단기간에 딱 조사하고 결과 내고 빠지고 조사하고 결과 내고 빠지고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 인력 구입에 문제가 있겠죠. 3개월 만에 딱 끝내고만 하면 결국은 숙련된 인력이 거기서 일을 할 수가 없게 되겠습니다. 대신에 52주 내내 조사를 한다면 상대적으로 숙련된 이런 사람들이 계속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외에 이제 한 가지가 보통 이게 이제 여름, 그러니까 가을, 그러니까 봄, 여름 그 사이에 시행이 됐다가 한 3기 때 겨울에 한번 시행이 됐어요. 그래서 시기 패턴이 전과 비교할 수가 없게 됐어요. 우리가 추위를 보려면 패턴을 봐야 되는데 지금도 우리가 여름에 나오는 과일이나 뭐 채소나 이런 거랑 겨울에 나오는 과일이나 채소가 다른데 지금부터 20년 전에는 더 했겠죠. 여름에 먹는 것과 겨울에 먹는 것. 그래서 봄, 여름, 늦봄, 여름쯤에 조사하다 겨울에 조사를 했더니 영양소가 다 튀어요. 먹는 게 다 튀어버렸어요. 이게 전해랑 비교가 불가능하게 됐어요. 그래서 연중 조사하는 걸로 바뀌게 됐어요. 나중에 뭐 시기 같은 거 혹시 분석하시게 될지는 모르겠는데 연도별로 쭉 분석하다 보면 2005년이 말은 되겠는데 어쨌든 그 전후와 비교를 할 수 없는 이런 아웃라이어 수치들이 나오고 있어요. 어쨌든 지금 이렇게 가면 혈액 검사도 하고 설문조사도 하고 여러 가지 검사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건강검진들이 포함되다 보니까 이렇게 학회들과도 굉장히 밀접하게 하고 있고, 아마 선생님들이 아시는 의학 분야와도 굉장히 많습니다. 안과학회라든지 진검, 이비인후과, 괴력호흡기학회, 그다음에 치과 쪽, 골대사학회 이런 사람들이 해가지고 이제 같이 조사를 의사가 시행해야 되는 조사들은 전공의들이나 뭐 공부의들을 파견해가지고 이제 하고 있습니다. 보시면은 이비인후과계 같은 경우에도 이비인후과 전공의들 지원해가지고 한동안 조사를 나갔다가 이제는 전문 조사원을 하고 있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자료를 그래서 이렇게 아마 다 다운받아 보신 경험은 있을 거예요. 자료 이렇게 다 줍니다. SAS나 SPSS 파일로 다 주고 있고요. 근데 이렇게 그냥 클릭해서 다운받을 수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여기서 공부 자료와 함께 이제 요새 뭐 실내 공기질 이런 것들도 이렇게 돼서 이것도 조사한 것들 굉장히 여러 것들이 있고 내가 어떻게 분석하고 싶은지 모르겠다라고 하면은 여기 이렇게 이제 분석 방법까지 동영상 강의를 찍어놨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고 하실 수도 있게 될 겁니다. 이게 주요 결과들인데 추이들인데 보시면은 이게 고위험 음주 추이율, 파란 게 남자, 빨간 게 여자, 그다음에 회색이 평균, 흡연율 이렇게 되고 있어요. 전반적인 추이를 쭉 볼 수 있을 거예요. 보시면은 여성의 고위험 음주율, 고위험 음주라는 게 원 드링크라고 하죠. 그거를 한 번에 남자는 다 7잔 이상, 여자는 5잔 이상. 그거를 일주일에 2번 이상. 한 번 마실 때 5잔 또는 7잔 이상, 횟수는 일주일에 2번 이상. 이렇게 하는 게 고위험 음주율인데 보시면은 여성의 고위험 음주율이 조금씩 증가하고 남성은 약간 감소하는 추이를 보이는 걸 볼 수 있을 거예요. 흡연율 같은 경우에 남성 흡연율 98년도에 67%입니다. 성인 3명 중에 성인 3명 중에 2명은 담배를 피우고 있었던 데에서 이제 한 30% 수준으로 쭉 감소하고 있습니다. 여성은 이제 크게 감소하고 있진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런 고위험률, 흡연율뿐만 아니고 뭐 비만율 이런 것도 나오고 있고 그래서 뭐 우리나라 남성에서 비만율이 60% 넘는다라는 것도 여기서 이제 결과가 나오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제 이런 조사들을 하게 되면은 옛날에는 이 조사로 끝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선생님들이 분석했던 것들도 아마 이제 국민건강영양조사에 딱 올해 조사했던 그 자료들이 있는 건데 주민번호가 있겠죠. 그리고 우리는 주민번호가 있으면 우리나라 주민번호는 만능입니다. 모든 거가 다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국민건강영양조사와 다른 자료들을 이렇게 연계를 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암등록 자료와도 연계가 되고 사망 자료와도 연계가 됐고요. 그 다음에 에어 퀄리티 데이터 지역이 있잖아요. 그 지역별로 우리나라에 저기 공기질 모니터링 하고 있거든요. 그 지역과 공기질이 또 연계가 될 수 있습니다. 연계 자료는 그냥 막 주지는 않아요. 우리 국거래 데이터는 홈페이지 가서 다운받으면 되는데 연계 자료는 신청을 해가지고 보시면 심의 후 결과 통보 해가지고 데이터를 딱 연계해서 얘네들이 그 DB를 계속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필요한 연구자가 신청하면 그때 연계해달라 해가지고 주고 쓰고 표시하고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연계 데이터는 국거령은 우리가 앉아서 다운받을 수 있는데 연계 데이터는 개인에게 주지는 않아요. 그래서 오송에 가서 분석을 하던가 아니면 원격 분석 시스템을 도입을 해가지고 우리가 그쪽 서버에 접속해가지고 분석하고 로 데이터를 가지고 나올 수는 없어요. 그냥 결과표만 단출하고 이런 식으로 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게 오송에 와서 분석해라고 하다가 최근부터는 이게 이런 우리 서버 와서 분석하세요라고 되는데요. 원격 분석 시 7일까지 이용 가능합니다. 즉 오래 이용을 안 하게 해줘요. 그래서 네가 계획 완전히 해놓고 딱 분석해서 결과만 뽑아서 가. 약간 요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논문 되게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런 논문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국건형을 예과 2학년 때 실습하셨을 때 국건형으로 커잘 어소시에이션을 못 보셨을 거예요. 단면 연구의 한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만 이제 국건형의 경우에는 1세 이상의 대상자들을 1년에 10,000명씩 조사하죠. 죽은 사람이 많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조금 죽은 사람이 많아야지 뭐라 그러나 통계적 검정력을 확보할 거잖아요. 근데 생각보다 사망자나 암 발생자가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제한이 될 수 있습니다. 한국인 유전체 역학 조사에 대해서 좀 얘기를 드리려고 할까요? 질병관리청에 모집하고 있는 굉장히 많은 포스트들이 있습니다. 환자 포스트들도 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만성 감염 포스트, HIV, HPV, 헤파타이티스 B, 헤파타이티스 A 환자들 데이터, 청식 데이터, 아토피 환자 데이터, 소아 데이터 별별 게 다 있어요. 이제 그런데 이번에 소개드릴 한국인 유전체 역학 조사는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한 코호트 자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소개드리면 이게 한국인에게 흔한 만성질환 위험 요인을 규명해서 맞춤 의학 예방의학 그거를 해보자 이렇게 하는 연구라고 하고 있고요. 2001년부터 일반인구 집단을 대상으로 참여자를 모집해가지고 지금 한 20만 넘는 대규모 콘수가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건강 검진 설문조사 하고요. 혈액, 소변, 인체 유래물 수집해가지고 저런 인체 유래물을 분양도 해주고 있고 인체 유래물과 동시에 건강 검진, 설문조사 자료가 같이 있으니까 얘네를 페어로 받아서 할 수도 있습니다. 가장 유명한 코호트들 중에 하나가 안산안성 코호트로 제일 먼저 2001년에 시작돼가지고 지금까지 10번에 2년에 한 번씩 추적 조사하고 있거든요. 지금 이제 12차 추적 조사하고 있을 겁니다. 도시기반 코호트는 제일 많은 규모의 코호트입니다. 17만 명 정도입니다. 2004년에 시작했는데 N수는 많은데 추적 관찰이 약간 부실하긴 하네요. 농촌기반 코호트는 2004년도에 시작해서 조사하고 2019년부터 노화 심층 조사하고 있는데 이 농촌 코호트 책임자가 한양대 예방의학교실에서 이 농촌 코호트 책임자를 2004년부터 맡고 있는 활동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일반 기반 코호트고 유전 환경 모델 코호트가 되는데요. 유전 환경 모델 코호트로 보는 게 쌍둥이 가족 국제협력 국내 이주자 코호트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보시면은 이제 지역사회 기반 코호트는 안산 지역과 안성 지역에서 하고 있어요. 두 지역에서 하고 있고 농촌 기반 코호트 사업, 도시 기반 코호트 사업은 건강검진자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로 의료제가 여기가 검진, 회사적 검진에서 거의 이런 것들이 포함이 되어 있고 여러 가지 여러 병원들이 여기 참여하고 있는 코호트가 되고 있습니다. 이 지역사회 기반 코호트에 대해서 얘기하면은 안산과 안성 코호트가 이렇게 있고요. 대상자들뿐만 아니고 최근에는 대상자 가족들까지 아주 일부지만 모으고 있습니다. 이런 대상자에서 대상자를 먼저 수집하고 대상자 가족을 이제 다시 자꾸 리크루트하는 게 이제 프리미엄 하트 스터디의 디자인을 좀 따른 건데요. 그래서 보시면은 안산 코호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고혈압 쪽을 주로 그다음에 안성은 당뇨 쪽을 조금 더 초점을 맞춰서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하고 있고요. 여기서 이제 MRI도 찍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농촌 기반 코호트가 이제 양평 한양대 예방의학교실이 연구책임자이긴 한데 센터들이 있습니다. 양평, 고령, 남원, 원주, 평창, 강화 이렇게 돼가지고 이중에 이제 양평 센터를 한양대에서 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심혈관 질환을 처방하는 이
중심으로 했다가 노화 심층 조사 기반이 되면서 이제 노화와 관련된 것들을 조금 더 하다 보니 이제 치매 또는 인지 기능 이런 것들이 좀 타겟팅이 됐고 그러면서 브레인 MRI를 찍게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조사들을 쭉 하고 있고요. 도시기반 코호트는 아까 얘기했지만 건강검진센터 기반입니다. 전국 대도시, 중소도시. 그래서 이런 코호트들은 진짜 액티브 팔로우를 대상자들한테 전화해서 이번에 추적조사니까 오세요 막 약간 이런 것들이 제대로 되었다고 한다면 도시기반 코호트들은 아무래도 건강검진 받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는 좀 그런 추정률은 되게 떨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대신에 건강검진 받는 사람들한테 그냥 동의서 써서 쭉 모으다 보니까 대상자를 많이 모을 수 있어요. 기간이 17만 명 정도가 되는 큰 대상자입니다. 아까 방금까지 말씀드렸던 이 세 가지가 일반인 기반 코호트가 되고 있고요. 유전형 모델 코호트로 이제 세 가지가 또 있습니다. 쌍둥이 가족 코호트가 되는데요. 질병의 원인이 유전이냐 환경이냐를 보기 위해서는 아마 예방의학 시간에 조금 들으셨을지 모르겠지만 트윈 스터디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트윈 스터디가 하나의 그게 좀 있습니다. 일란성 쌍둥이가 일란성 쌍둥이 유전자가 100% 동일하죠. 그러면 일란성 쌍둥이인데 한 사람은 질병에 걸렸고 한 사람은 질병에 안 걸렸어요. 이게 뭘까요? 환경 때문이다. 이렇게 되는 거겠죠. 그럼 일란성 쌍둥이는 사실은 일란성 쌍둥이지만 유전자의 공유 정도로 보면 우리 언니, 오빠, 형제, 자매랑 똑같은 수준인 거죠. 이제 일란성 쌍둥이가 그래서 질병 일치도를 보는 거죠. 일란성 쌍둥이의 질병 일치도와 이란성 쌍둥이의 질병 일치도를 봐요. 이란성 쌍둥이의 질병 일치도가 더 높다. 이거는 질병이 있어가지고 유전의 영향이 더 크겠구나. 이란성 쌍둥이의 질병 일치도가 더 높다. 그렇게 된다면 이거는 유전과 환경의 요인이 양쪽 다 있겠고 환경 쪽에서도 약간 나이가 들어서 노출되는 환경의 영향이 좀 더 이것들은 환경과 유전의 모든 영향이 다 있을 수 있겠구나.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쌍둥이 코호트들을 이제 하게 됐고요. 그래서 이 코호트들을 통해 가지고 키의 유전적인 거는 얼마나 되나? 비만은 몇 프로가 유전이 되나? 키는 몇 프로가 유전이 되나? 이런 연구들이 좀 되었습니다. 국제협력 코호트가 이제 그 예방의학대 아까 들으셨던 마이그레이션 스터디 이주 연구의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이랑 중국에 거주하는 한국인을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질병인 그다음에 그 자손들과 그 인근 지역에 거주하는 현지인이 됐는데요. 즉 이주에서 간 사람들의 특징이 한국인과 비슷할까? 그 인근 거주인과 비슷할까? 이주에 이민 가서 오래 살았던 사람들의 특징들이 한국인과 비슷하면 이거는 유전의 영향이 세겠구나. 그 나라 사람들과 비슷하면 이건 환경의 영향이 세겠구나가 되고 있고요. 이렇게 이제 볼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런 당뇨병, 혈압 이런 이제 거에 대한 유전성 질환 감수성과 환경 변화에 대한 영향을 유전이냐 환경이냐 이거를 보게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거기서 이제 그 이콜로지컬 스터디 이주 연구 중에 또 한 가지 많이 나오는 게 그거죠. 유명한 게 이주 연구 중에서 유명한 게 일본에서 미국으로 이민을 갔어요. 미국으로 이민을 가서
다음에 일본 사람, 미국 사람의 위암 사망률을 쭉 비교하는 거예요. 그렇게 돼가지고 봤더니 이제 1세대와 2세대를 비교하는 거, 일본 이주민 1세대와 2세대를 비교하는 거는 만약에 1세대보다 2세대가 미국 사람들과 더 비슷한 패턴을 보여. 그럼 이거는 환경인 거죠. 2세대는 유전자는 일본 사람과 똑같지만 그 미국에서 태어난 거니까. 이런 것들을 이제 자손을 조사하는 게 그런 또 목적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이 해외에 나간 거를 조사를 했어요. 해외에 나가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해외에 나가서 질병이나 여러 가지 패턴들이 우리나라 사람과 비슷할 거냐, 해외 사람들과 비슷할 거냐. 그러면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외국인들이 있겠죠.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외국인을 조사하는 것이 국내 이주자 보트 국제 협력 보트가 됩니다. 우리나라에 이주한 사람들 중에 누가 제일 접근이 쉬운가? 우리나라에 결혼 이주한 대부분 여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베트남, 캄보디아 이쪽에서 농촌 지역이 이제 결혼 이민 여성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결혼 이주 여성입니다. 여기는 그래서 여성 그리고 배우자, 자녀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렇게 하다가 결혼 이주 여성의 현지 가족도 일부 조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역시나 그러면 똑같이 보겠죠. 한국의 이민 온 여성, 그러니까 결혼으로 이민 온 여성들의 질병 패턴이 본국에 남아 있는 가족들과 비슷할 거냐, 한국인과 비슷할 거냐 이런 것들을 보고 또 배우자 자녀들을 또 같이 보고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다문화 가정과 유전 환경을 같이 볼 수 있게 된 건데요. 약간 좀 씁쓸한 거는 이 결혼 이주 여성과 이 보고서들을 보면은 결혼 이주 여성과 배우자 같이 조사했잖아요. 나이 차이가 한 17살 그 정도 나요. 배우자가 남자 중에 한 17살 나이가 많은 건 거죠. 그래서 이런 걸 보면서 이제 조금 씁쓸하긴 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인구 집단 기반 연구, 유전 환경 연구 그래서 6개 세부 코호트들이 이제 있습니다. 6개의 세부 코호트들 중에서 조사 항목이 같은 게 있고요. 다른 것들이 있어요. 코호트 특성에 따라서. 조사 항목 같은 것들을 조사 항목 같은 거는 그냥 하나의 DB로 만들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통합 DB를 할 수 있습니다. 통합 DB를 그래서 한 21만 명의 통합 DB, 21만 명이 좀 넘는 통합 DB 자료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 분양을 하려면 최근에 많이 바뀌었어요. 옛날에는 자료 분양 신청을 해서 자료 분양 결정이 나면은 USB를 들고 노송에 가가지고 노송에서 받아왔습니다. 데이터를 USB에 이렇게 주면 소중히 안고 이렇게 왔습니다. 근데 이제는 온라인 분양을 해서 여기도 원격으로 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이렇게 여기 보면 이제 설문만 받고 싶을 때는 여기로 가고, 그다음에 설문 자료랑 인체 유래물 유전체 같이 받으려면 여기로 가라라고 해가지고 여기 가서 신청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생각보다 정보 많은 거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인체 유래, 역학정보 기본적으로 설문이랑 건강검진 자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설문이랑 건강검진 자료 다 있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 이렇게 DNA라든지 시럼, 플라즈마 뭐 이런 것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유전 정보 되게 많은 칩으로 유전체 찍었어요. 그래서 아피메트리스 5.0 있고 일루미나 하이스틱, 엑손 칩 이런 것들도 있고요. 일부는 RNA나 이런 거 찍은 것들도 있습니다. K-칩이라고 한국인의 유전체 특성을 이제 반영한 한국인 칩도 개발을 해서 이제
서양에서 만드는 칩이에요. 하다 보니까 한국인 변이가 그리고 뭐 다시 좀 쥐어스 칩은 사실 이렇게 있는 거를 일정 간격으로 이렇게 전체 유전체를 끊는 게 아니라 유전체들 중에서 이제 리드 스닙 또는 마커들을 이렇게 끊는 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인의 변이를 제대로 반영을 못하는 게 되고 있습니다. 이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제일 유명한 게 이제 ALDH2 폴리모르피즘인데 한국에서는 ALDH2 폴리모르피즘의 변이가 한 15에서 25% 정도 있는데 서양에서 거의 빵이죠. 그런 것들이 칩에 안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쥐어스 분석을 하다 보면 이런 해외 칩을 쓰다 보면 QC 단계에서 마이너 알릴 프리퀀시 단계로 QC를 거의 다 날라갑니다. QC를 못 패스를 잘 안 돼요. 그런 문제들이 있다 보니까 한국인 대상으로 한국인의 변이를 제대로 반영하는 이런 칩을 만들자 해서 키칩이라는 게 만들어졌고요.